마틴 루터 킹 목사는 말했습니다. 도덕적 우주의 궤적은 길지만 결국 정의를 향해 굽어 있다고. 그 길고도 험난한 궤적의 한 지점인 1969년 뉴욕 스톤월인 혐오와 차별이 공기처럼 당연했던 시대,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그림자처럼 문 안에 갇혀 살았던 성소수자들이 그 낡은 문을 부수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찰스 디킨스가 두 도시 이야기에서 말했듯 그것은 최고의 시간이었고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공포가 용기로, 침묵이 함성으로 바뀌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우리의 이름뿐, 그동안 숨겨왔던 이름들을 되찾기 위해 그들은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요, 6일간 이어진 항쟁이 어떻게 전 세계 성소수자들에게 자긍심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날 날아오른 벽돌이 어떻게 오늘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는 빨간 방송, 붉은 오늘 51번째 스톤월 무지개의 기원 2부, 새로운 시대에 서고 저항이 역사가 되던 날들,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네. 목소리가 더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따 맛있는 거 먹어요. 네. 저기 오늘 원래 그 방송하는 날짜하고 조금 달라져가지고요. 그죠? 네. 이 유튜브로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네. 이제 지방선거 준비 때문에 많이 바빠주셔서 좀 이렇게 빨리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신 분들 있을 테니까 인사들 하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실시간 채팅에 김형태님이 오늘도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오늘도 같이 이렇게 얼굴 뵙게 됐습니다. 장혜영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빨리 방송으로 들어가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나경채입니다. 나경채 사무국장님이시고 양경교 위원장님이시고. 양경규입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스톤월 항쟁의 이야기로 오늘 2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지난 방송에서 스톤월 항쟁이 있기 전에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1950년대와 6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쭉 살펴봤고, 그 1969년 6월 28일 그 새벽에 있었던 그리니치 빌리지에 습한 공기를 가르며 경찰차가 막 사이렌을 삐용삐용 울리면서 이제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그때 딱 맞췄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날 밤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 스톤월린 자체가 어떤 곳이었는데 그런 배경이 되었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고 들어갈까요? 네,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51-53번지에 있었던 바입니다. 아이고 힘들어요. 네. 주소도 이렇게 크리스토퍼. 힘드냐. 네. 마구간 두 채를 개조한 건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부가 당연히 매우 열악했겠죠. 흐르는 물도 제대로 없었고 화재가 났을 때 출입구도 별도로 어머나. 없었어요. 조명은 의도적으로 어둡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경찰들이 쳐들어오면 삐뽀삐뽀 하면서 조명을 밝히고 오기 때문에 이 경찰이 급습을 빠르게 알아챌 수 있도록 조명을 어둡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낡고 허름한 공간은 드래퀸, 트랜스 여성, 유색인종 청소년, 노숙 청소년들이 춤을 추면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바는 마피아, 구체적으로는 제노비스 가문의 범죄 가문이 운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노비스 가문은 뉴욕 마피아의 5대 패밀리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당시 뉴욕에서 성소수자 바를 운영하려면
마피아 같은 조직이 보호를 해주지 아. 않으면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술을 파는 게 불법이고요. 그렇군요. 또 뭐 이 성소수자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모이는 것 자체를 경찰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마피아 정도의 뒷배경이 있어야 이런 시설의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군요. 주류 판매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불법으로 술을 팔았던 거죠.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때로는 부유한 동성애자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음습하고 불법적인 그렇죠. 어떤 구조로 이렇게 네. 운영되고 있던 곳이었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음습하고 불법적인 곳이 뉴욕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이바 중에 네. 하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앞서 얘기해 주셨었던 것처럼 다른 게이바들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그런 성소수자들도 여기서는 받아줬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거의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네요. 맞죠, 맞죠. 네. 그래서 거칠기도 했고 불법도 난무했지만 어쨌든 68년도에 문을 열고 $1에 입장하고 마실 거 주고 이렇게 하니까 컵을 안 씻고 그냥 계속 쓰고 이럴 정도로 약간 위생상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럼에도 매일매일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거죠. 네, 이곳밖에 없는 거네요. 모일 그런 수 있는 거죠. 공간. 맞아요. 네.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곳이었던 거죠. 네, 어쨌든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 아, 근데 그날 밤 왜 하필이면 1969년 6월 28일이었을까요? 그러게요. 이런 항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네, 이제 네. 이 날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맥락이 겹쳐 있는데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6월 22일 날 주디 갈랜드라는 여성 영화 배우가 돌아가셨어요. 주디 갈란드. 네, 주디 갈랜드. 오즈의 마법사에서 오. 나왔던 여주인공입니다. 게이 커뮤니티 아이콘이었는데요. 아, 그래요. 장례식이 6월 27일 맨하튼에서 열렸고 그날 밤, 그러니까 6월 27일 밤 스톤월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분위기였다는 증언이 아주 많습니다. 주디 갈란드가 성소수자였나요? 아니었죠. 그건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궁금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주디 갈랜드가 성소수자 당사자가 아닌데도 왜 성소수자들이 그토록 특별한 존재로 여겨서 그 아이콘으로 생각을 하고 추모를 하고 그랬을까요? 그 힌트는 노래 한 곡에 있는데요. 아. 그 한국 분들도 잘 아시는 그 오버 더 레인보우. 아우 그건 Somewhere 잘 알죠. over the rainbow 이 노래 있잖아요. 계속 해보시죠. Skies are blue. 그런데 이 노래에 그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근심이 레몬 사탕처럼 녹아내리는 곳이라고 그렇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이상향.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류의 이상향을 노래하는 노래로 성소수자들이 이 노래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이 노래를 불렀던 주인공으로서 주디 갈란드의 삶도 사실은 엄청 그런 영화에 빛나는 스타이지만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삶에서는 약물 중독, 우울증, 파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이 주디 갈란드에게 자기를 투영하는 이 나를 노래를. 닮은 사람이다. 네, 맞아요. 이제 사랑해서 약간 은어로 약간 너도 성소수자야? 이런 거를 물어볼 때 너 주디 갈란드 친구야? 라는 식으로 물어보기도 그렇구나.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징적인 존재의 장례식이 있었던 직후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그 주에 이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차례 단속이 있었고 성소수자들의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6월 24일 날 스토너를 급습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체포하고 술을 압수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지 갈랜드의 사망과 한 차례의 급습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가 좀 뭔가 이렇게 침울하기도 하고 또 고조되어 있기도 한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금요일 밤에 이제 다시 와서 경찰들이 아예 바를 폐쇄할 방침으로 이제 그렇게 쳐들어온 거군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사전에 마피아 운영자들에게도 통보가 없었어요. 원래 경찰과 마피아는 또 이렇게 통하는 게 있는데 그날의 급습만큼은 아예 마피아에게도 통보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6월 28일 밤에 터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그날 밤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6월 28일 날 새벽 1시에 그 검은색 밴을 탄 사복경찰 8명이 스톤월 인에 들이닥치는데 이게 평소보다는 조금 늦은 시간이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막 무르익었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더 당황스럽고 황당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뉴욕 경찰의 시모어 파인 부경감이 이끄는 팀이었습니다. 그 경찰들이 네, 네. 시모어 파인은 수색영장을 손에 쥐고 왔는데요. 불법 주류 판매가 그 빌미였습니다. 네, 경찰은 전등을 켜고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뉴욕 형법에는 신체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옷을 3벌 이상 입고 있으면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이상한 해결 야 진짜 규정이, 이상하다.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근거로 여장 남성 복장의 드래퀸과 또 다른 성별의 옷을 입은 크로스 드레서들을 화장실로 끌고 가서 강제로 성별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되나? 사실 이것 자체가 심각한 성희롱이고요. 그렇죠. 또 이 과정에서 당연히 추가적인 성희롱과 폭력이 자행될 수밖에 없겠죠. 평소 같으면 순순히 밖으로 나가서 줄 서고 풀려나면 조용히 집에 갔을 사람들인데 이날 밤은 달랐습니다. 네.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모이기 시작했어요. 네, 동전을 던지기 시작했고 야유를 시작했습니다. 병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이제 됐어. 더는 못 참겠어. Enough is enough 라는 순간입니다. 이게 이 슬픔과 분노가 막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게 그렇죠. 터지는 거나요? 근데 왜 하필 동전이에요? 돌이나 뭐 병이나 이런 걸 막 던질 것 같은데 동전을 던졌을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피아가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경찰이 마피아한테 뒷돈을 받고 봐주기도 하고 이제 일했을 거잖아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걸 이 손님들도 알고 있었어서 먹고 떨어져. 라는 의미에서 동전을 막 던졌던 돈을 거죠. 던지는 거야. 니들 마피아한테 돈 받고 봐주고 그러잖아. 우리도 제발 이 돈 받고 떨어져. 우리 내비둬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전을 막 이제 던졌었던 거죠. 조롱하는 거네요. 그렇죠. 통렬한 비판이라고 조롱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이 저항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네. 늘 최초에 누가 했냐가 중요하긴 한데 거기는 딱 이제 정리된 썰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썰 중에 하나로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게 레즈비언 활동가 중에 스톰 드라르베리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남성 같은 복장을 한 이제 그 스톰 드라르베리가 수갑이 너무 쪼인다라고 항의를 하다가 경찰한테 거칠게 밀쳐지는 이런 장면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수갑이 채워져가지고 경찰차에 밀어넣어졌는데 이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었는지 자꾸 그 어떻게든 그 경찰차를 빠져나와서 또 저항하고 그래서 또 쳐넣어지고 또 나와서 또 저항하고 이걸 3번을 반복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3번을 반복하고 나서 군중한테 외친 거죠. 네. 이렇게 했다면서요. 너희는 안 할 거야? 뭐라도 좀 해봐. 그렇습니다. 사실 더 크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방송이니까.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했겠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라도 좀 해봐. 이렇게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계속 수능적이었던 성소수자들에게 이 한마디가 그야말로 이제 불을 지르게 된 거죠. 네. 너네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그러고서 이제 동전, 벽돌이 경찰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수적으로 압도당하기 시작한 경찰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퇴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오히려 경찰이 술집 안에 갇혀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위대가 기가 살고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주차 미터기를 들어서 문을 부수면서 진입하려고 하고 불이 붙은 그 쓰레기를 창문 안으로 던지고 이러면서 이제 일대 격돌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경찰이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폭동 진압대가 새벽 4시경에 도착을 하게 되죠. 평상시 같았으면 끝났을 일이 이렇게 새벽 4시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이제 폭동 진압대가 왔으니까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끝나지 않죠. 맞아요. 오히려 시위대가 밀리면 골목으로 빠졌다가 경찰들이 뭔가 좀 이제 괜찮아진 것 같다라고 하면 경찰 뒤편으로 와가지고 다시 막 시위를 하고. 야, 우리 데모하는 생각 난다. 밀리면 밀렸다가 골목으로 숨었다가 다시 뛰쳐나오고. 이렇게 양경규 의원님 같은 활동가가 이렇게 지휘를 한 것도 아닐 텐데. 요즘에 그런 장면이 없어서 잘 그렇죠. 요즘 누가 그런- 택을 짜준 것도 아닐 텐데 이날만큼은 이 시위대가 모르겠어요. 주디 갈란드가 하늘에서 호위를 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드래퀸들이 그렇게 경찰들하고 숨바꼭질을 하면서 계속 밀리지 않고 싸웠고 그리고 아예 경찰
경찰들 앞에서 이 드래그를 했었던 드래퀸들이 아예 음. 코러스 라인을 딱 이렇게 도열해가지고 서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노래를 네, 와. 우리는 스토너의 소녀들 머리는 컬을 말았지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경찰들을 놀린 거죠. 되게 유쾌하다. 맞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매년 하고 있는 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의 네. 어떤 전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머가 뒤섞인 저항의 방식이 맞아요. 여기서 나타나는군요. 멋있네요. 정말 강렬한 장면이고. 근데 이제 그날 첫날 밤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약 500에서 600명 정도가 그 항쟁, 그 시위, 퍼레이드에 같이 참여했다고 하고 체포된 사람이 13명이라고 하고 경찰이 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이 퍼포먼스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한 것 치고는 꽤 격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그 6월 28일의 새벽에 뜨거운 항쟁이 하룻밤으로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첫날 밤 저항 소식이 마치 전염병처럼 뉴욕 전역을 휩쌉니다. 네. 예, 희망의 복음처럼 입소문을 타고 뉴욕 전역에 퍼지는데요. 그 전설적인 6일간의 기록을 날짜별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토요일 저녁 스톤월 주변에는 전날보다 훨씬 많은 2,000명 정도 되는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2,000명이. 네. 누군가는 스톤월인의 타버린 외벽에 분필로 이렇게 썼어요. 게이 파워. 네. 크리스토퍼 거리를 해방하라. 이런 문구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투박한 글자들이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겠다는 이분들의 어떤 선전포고하고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첫째 날 말씀하셨는데 둘째 날 이제 화면에는 스토널의 6.21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쭉 경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날 일요일 밤 시위는 이제 충돌을 넘어서서 조직적이고 상징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하는데요. 성소수자들이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한 겁니다. 춤추는 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당시 뉴욕에서 동성끼리 신체 접촉을 하거나 춤을 추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법이라는 견고한 벽 앞에서 보란 듯이 춤을 췄던 거죠. 이게 저항인 거죠. 춤이 저항이 되는 시대였으니까. 경찰은 최정예 진압부대를 투입했지만 시위대는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전날보다 더 강렬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첫날에는 원래 스톤월인이 그런 데라서 다들 이제 뒤섞여가지고 싸웠지만 이제 둘째 날에 이렇게 훨씬 더 규모가 커진 상황 속에서도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서로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소수자 사회 안에서도 위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 위계 안에서 잘 섞이지 않았었던 다양한 뭐 가출 청소년들, 유색인종, 트랜스젠더들, 혹은 엄청 거친 노동자 계층, 뭐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맞서서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경찰들하고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존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이성소수자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를 평생 지배해왔었던 어떤 종류의 공포를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긍심으로 다 같이 바뀌어난 어떤 경험을 한 게 이 두 번째 날이었다라고들 평가를 합니다. 그렇구나. 공포가 자긍심으로 바뀌는 이 찰나의 순간이라니 정말 짜릿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점점 더 기세가 고조되었을 거고, 그죠? 그러면 3일째, 4일째 되는 날은 거의 뭐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3일째, 4일째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밤에는 이 뜨거운 열기를 날씨가 식혀버립니다. 아, 그래요? 폭우가 쏟아진 건데요. 보통 격렬히 투쟁하다가 폭우가 쏟아지면 소강 상태에 빠지거든요. 막걸리 한잔 하러 가죠. 네, 그런데 기상 악화로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 진정되었는데 거리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성소수자들은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빗줄기, 비가 오는 이것을 기회로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논의를 시작한 거죠. 전단지가 뿌려지고 벽마다 새로운 메시지들이 조직적으로 새겨집니다. 마티 로빈슨 같은 전문 활동가들은 젖은 벽에 분필로 내일 밤 스토널에서 만나자 라고 적으면서 내일의 저항을 약속합니다. 네. 이제 이 상황이 이쯤 가니까 그동안에 이제 무작정 저항하던 것 중에 이 싸움에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앞으로의 그럼요. 방향이나 네.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일상적으로 이제 모든 투쟁이 그런 건데 기존에 온건하고 조심스러웠던 마타신 소사이어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균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우리도 너와 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존중받는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했던 이 협회 내부에도 균열이 생기게 되죠. 네. 그러니까 보수적인 지도부는 경찰과의 타협이나 평화로운 촛불 집회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지만 거리 항쟁을 겪으면서 각성한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못해라고 하면서 코웃음을 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게이들은 혁명적이다라는 도발적인 구호를 내걸면서 허락받는 인권이 아니라 쟁취하는 해방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 6월 28일 이 싸움이라는 게 정말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거죠. 네. 멋지네. 네. 근데 이렇게 그 내부에서 약간 노선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이 내부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사건이 5일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 보도. 가 이 사태에 또 다른 이제 불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 빌리지 보이스라고 하는 신문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좀 논조가 진보적이다 이렇게 네. 자부하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자인 이 악명이니까 얘기를 해야죠. 루시안 트러스콧 4세 이런 방식으로 후대에 이야기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기사를 쓸 때는 잘 써야 됩니다. 이 기자가 이 시위대를 나약한 손목의 요정들 아니면 뭐 기괴한 여왕들 이런 식으로 되게 비하적인 방식으로 이 시위에 대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어떤 성소수자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한 이 의미를 지금처럼 저희가 하듯이 조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구경거리, 이상한 조롱거리 이런 것처럼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성소수자들의 분노가 다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젠 이 빌리지 보이스 건물 앞으로 수천 명이 이제 수백 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이제 사람들이 몰려가서 약간 엄청 격앙된 시위를 벌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시위는 아주 단일 대우가 딱 됐었던 거죠. 우리를 왜곡하고 지우는 언론에 대한 저항. 우리의 어떤 이 저항을 왜곡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였고 당당하게 게이 파워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더 이상 우리는 사회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엄연한 정치적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자신들의 항쟁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비하하는 언론이 나타나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항쟁의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 날로 네. 가게 되는데요. 대규모 충돌은 좀 잦아들긴 하는데요. 여전히 수백 명의 사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러나 이제 치고받는 싸움보다는 거리 집회와 토론회 등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집회 시위가 길어지면 이 시간을 때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토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후의 계획과 전망들을 논의하게 되죠. 네. 6일간의 항쟁은 성소수자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몽둥이가 그들을 굴복시키는 대신 흩어져 있던 그들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어주는 강력한 접착제의 구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톤홀 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6일 만에. 네. 그렇죠. 벽돌이 날아오르는 법을 배운 지 6일 만에 이제 스스로 조직되는 법, 연대하는 법 이런 거를 이제 익힌 거죠. 혐오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무지개의 씨앗이 이렇게 깊게 심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러면 이 6일의 항쟁을 만들었던 주역들도 있을 텐데요. 그분들의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실제로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인 용기로 일어난 항쟁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들이 누구일까요? 네, 먼저 화면에 나오는 분인데요. 마샤 P. 존슨이라는 분입니다. 아, 네. 이분 이야기는 넷플릭스에서 저 이름을 검색하면 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네, 재밌습니다. 영화예요? 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마샤 P. 존슨은 간단하게 소개하기 되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다채롭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첩적이고 교차하는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네. 트랜스젠더 여성이면서 드랙 퍼포머였습니다. 성노동자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활동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저지 엘리자베스의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자기 자신의 젠더 정체성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상시적인 폭력에 노출됐었다고 해요. 또 체포 위협에까지 당시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뉴욕으로 와서는 $3. 그다음에 가방 하나만 들고 맨해튼에 도착해서 성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중간 이름이 마샤 P잖아요. P 존슨이잖아요. 네. P가 무슨 뜻이야?라고 여러 사람들이 물었다고 하는데 이분은 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Pay no mind. 신경 쓰지 마. 사회적 낙인의 정면으로 맞서는 그녀만의 어떤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지은 것 같거든요. P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네. 이름에 아마도 드래퀸이고 또 이 성노동이고. 예, 뭐 이런 분 외모가 다른 분들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쳐다보고 사람들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 그런 예. 뜻이죠. 예, 거기 신경 쓰지 마. 남한테 신경 쓰지 마. 아마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널 첫날밤에 대해 이 사람은 실제로는 이렇게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이 나고 있었어.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목격자들은 이분이 최전선에서 경찰에 맞서 싸우고 호송차를 뒤집으려고까지 시도했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우리 시위할 때도 보면은 주동자가 막 뒤로 빠져가지고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코멘트가 그런 것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 아니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분은 사실은 근데 굉장히 열성적인 우리 활동가가 집회 끝나면 다 내가 먼저 했어 막 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요. 겸손하신 분이네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주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후에는 이 실비아 리베라라고 하는 저희가 또 얘기하게 되는 인물하고 같이 스타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는데 이 STAR이라고 하는 약자고 스트리트 트랜스베스타트 액션 레볼루셔너리즈를 줄여서 이제 이야. 스타라고 하는 단체를 이야. 설립을 하고요. 이 노숙 어마어마한 트랜스 단체. 청소년들한테 음식과 옷과 쉼터를 제공하는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앞서서 이제 생애를 얘기해 주셨었던 것처럼 뉴욕에 와서 $3 들고 성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만큼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보다 더 힘든 처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되게 곁을 뭉클하네요. 내줬던 거죠. 근데 이분의 죽음이 이제 너무 비극적이라서 이제 가슴이 아픈데요. 92년도 7월에 이제 스토널 23주년 기념 프라이드 행진을 마치고 나서 며칠 후에 이 허드슨강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자살로 너무 손쉽게 처리를 했지만 사람들은 타살을 되게 강하게 의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걸 자살로 처리한 거는 이제 그런 성소수자들의 죽음을 차별이죠. 사회적으로 존중하지 않은 차별이었다고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2012년도에 재수사 사건으로 분류가 됐는데 아직은 미결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어떤 죽음이었는지를 계속 막 밝히고 이럴 텐데. 맞아요. 좀 조사 간단하게.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있는 거죠. 네. 실비아 리베라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푸에르토리코와 베네수엘라 혈통의 트랜스 여성인데요. 어머니는 그녀가 태어난 직후에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그녀를 버리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할머니랑 살게 되는데 할머니는 그녀의 여성적 표현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녀는 11살에 집을 나와서 크리스토퍼 스트리트에서 살기 시작했고 거기서 마샤 P 존슨을 만납니다. 네. 마샤와 그녀의 나이 차이는 5살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실비아는 마샤를 늘 어머니로 생각하고 평상시에도 그냥 어머니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돼요. 네. 1947년생, 46년생, 1951년생 이렇게 마샤 P가 46년생이고 실비아 리베라가 51년생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47년생, 51년생. 그게 뭐 부모님 또래신 활동가 아니, 근데 분들이실 거예요. 이게 가정 내에서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어떤 당연하죠. 분위기가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자꾸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그렇죠. 거였겠네요.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집이 제일 위험한 장소인 그러니까. 거죠. 네. 스토널 항쟁에 참여했을 때 실비아의 나이는 18세였는데요. 그녀는 이제 6일 내내 현장을 지키면서 화염병을 던지기도 하고 이제 나는 이 혁명의 매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고 외치면서 군중의 사기를 북돋았다고 합니다. 흑인 해방운동과 페르토리코 독립운동의 전술을 성소수자 운동에 접목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네. 얘기도 전해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저분이 바로 이제 실비아 리베라이고 거기에 이제 큰 따옴표로 되어 있는 게 실비아 리베라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강렬한 이 1973년도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해방의 날의 연설인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계속 이 스톤월 이후에도 주류 게이 운동에서는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제 무대 위에 올라오니까 야유를 보냈겠죠. 근데 그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난 하루 종일 여기 올라오려고 애썼어요. 감옥에 있는 당신의 동성애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요. 그들은 매주 내게 편지를 써서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한테 숨어라,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죠. 더 이상 못 참아요. 저는 맞아봤고 코도 부러져 봤고 감옥도 갔고 직업도 잃고 집도 잃어봤어요. 게이 해방 운동을 위해서요. 근데 저를 어떻게 이렇게 취급할 수 있죠? 당신들 대체 왜 그래요? 이 장면 넷플릭스 영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데요. 처음에 올라와서 이렇게 뭐랄까 무심한 듯 올라오면서 이제 점점 목소리가 고조되는데요. 마샤 피 존슨의 죽음과 삶이라는 넷플릭스에 있는 이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장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오는데요. 청중의 온갖 조롱과 올라가니까 이제 야유가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주류 운동에서 트랜스젠더가 갖는 이 운동에 대한 조롱과 모욕 이런 것들이 그냥 쏟아지는데 굴하지 않고 성소수자 운동의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계와 배제에 대해서 통렬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뭐 예를 들면 맞아도 받고 코도 부러져 받고 너네는 도대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장면 되게 울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까 맨 처음 항쟁 얘기할 때 나왔던 사람 있잖아요. 스톰 드라르베리. 네. 네.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 아까 소리쳤던 이분도 항쟁을 시작하게 만든 분이니까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죠? 어떤 분이었을까요? 네, 이분의 이름 스톰처럼 저 화면을 보시면은 정말 인상 깊게 생겼죠. 스톰처럼 그날 밤 그리니치 빌리지에 몰아친 가장 거센 폭풍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네. 아프리카계 미국인 어머니하고 백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레즈비언이었고요. 남성 복장을 하고 무대에 서던 드래킹 공연자였습니다. 이분은 게이 커뮤니티의 로자 파크스라고도 불리웁니다. 오. 그러니까 그날 새벽에 경찰에 연행되면서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경찰의 곤봉에 머리를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도 굴복하는 대신 구경꾼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보고만 있는 거야? 라고 네. 사자후를 토했던 그 네.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가 방관하던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질렀고 결국 벽돌이 날아오르게 만든 결정적 도화선이 된 건데요. 이분은 항쟁 이후에도 수십 년간 권총을 차고 그리니치 빌리지의 밤거리를 마치 자경단처럼 순찰하면서 다녔어요. 위험에 빠진 성소수자들을 지키는 커뮤니티의 수호자였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2014년 85세로 눈을 감았는데 그녀의 삶 자체가 성소수자들의 거대한 방파제였습니다. 멋지네요. 그렇죠. 이 앞자를 따서 마실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마샤 피 존슨, 실비아 리베라 그리고 스톰 드라르베리 이 세 사람의 삶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유색인종. 전부 세 사람 다 유색인종이었고요. 그러네. 두 번째는 이 사람들 다 젠더 비순응자들이었죠. 이 마샤하고 실비아는 트랜스젠더였고 스톰 드라르베리는 트랜스젠더는 아니지만 드래킹을 했었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젠더 정체성이 이제 타고난 어떤 그 지정성별하고 맞지 않는 그렇죠. 사람이었던 거죠. 젠더 비순응자들이었고 마지막으로는 당장 오늘 밤의 잠자리를 걱정해야 되는 빈곤층이었다. 이 빈곤층, 젠더 비순응자 그리고 유색인종이었다고 하는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통점들은 사실은 그때까지 주류 성소수자 운동들이 예를 들면 마타신 소사이어티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세련되고 중산층인 백인 게이라고 하는 이미지에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네.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이 세 사람이 맨 앞에서 이 스토널에서 싸우면서 정상성이라는 외피를 입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밀쳐내졌었던 사람들이 역사의 가운데로 다시 제대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복원하면서 기억하는 작업은 단지 과거를 뭐 배우자거나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면서 바로 스토널의 정치학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성경 시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 자들이 내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회가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렸던 이들이 실은 새로운 역사를 새로 만들고 새로 쓰는 거대한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일인 거죠. 네. 가장 소외받던 이들이 세상을 바꾸었지만 정작 승리의 기록에는 다시 소외당해야 했던 그 지독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무지개 깃발을 드는 진짜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유, 그날 멋있다. 그들이 던진 게 벽돌이 아니라 자신들을 가두고 있던 거대한 침묵의 감옥을 그렇죠. 깨트린 망치였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그 파편들이 모여서 오늘날 우리가 현재 걷고 있는 이 무지개 빛깔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네. 바로 스토널의 의미이고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의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 의미를 정리하면서 너무 멋진 표현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막 무슨 에세이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늘 네. 방송 좀 유난하네요. 네. 그러게요. 자, 그러면 6일간의 항쟁이 이제 잦아들면서 그 에너지가 조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죠. 네. 먼저 그 에너지의 결집이었던 게이 해방전선 GLF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자, 이제 항쟁 직후인 7월 초부터 커뮤니티 내 논의가 시작됩니다. 7월 24일 첫 모임이 시작된 후에 일주일 만인 7월 31일 GLF가 공식 결성되는데요. 장소는 얼터너티브 U라고 하는 좌파 강연장이었다고 합니다. 40명 이상이 모였는데 이름이 중요한데요. 게이 해방전선, 게이 리버레이션 프론트, GLF. 예, GLF. 이것은 알제리 민족 해방전선, 베트남 민족 해방전선에서 이름을 직접 따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투쟁이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해방투쟁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GLF 강령 첫 문장도 바로 이런 정신을 담고 있는데요. 방금 우리 나경채 국장 얘기한 그런 것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개인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혁명적 집단으로 모든 인간의 완전한 성적 해방은 기존 사회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는 달성될 수 없다는 인식 위에서 결성되었다. 기존의 이제 호모필 운동이 동성애자도 정상 시민이다라고 호소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선언이었던 거죠. GLF의 1970년 2월 뉴스레터를 보면 자신들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게이 해방전선은 소수 집단인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에 맞서 싸우고 우리 몸의 자결권을 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동성애 남성과 여성의 전투적인 연합이다. 이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했다는 네. 거잖아요. 네, 언어가 약간 네. 선뜩선뜩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이 GLF라고 하는 조직은 이 해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조직 원리 자체도 되게 위계적인 거를 많이 거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회의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고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하는 되게 실험적인 민주주의를 네.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6.8혁명 당시에 굉장히 결성됐었던 또 다른 뭐 흑표범당이라든지 아니면 반전운동, 여성해방운동 이런 다양한 조직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연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는 사실 지금 저희한테도 되게 네, 자연스러운 그렇죠. 건데 이제 그때도 그렇게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철학은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의 해방 없이는 성소수자 해방도 불가능하다. 저희한테는 너무 익숙한 네. 문장인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혁명적인 것이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슬로건을 읽어드리면 Out of the closet and into the streets. 그러니까 벽장에서 나와서 거리로 가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자긍심으로 바꾸는 이제 언어의 전복 같은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또 자체 신문을 컴아웃이라는 이름의 신문을 발간을 해서 이제 앞서서 비판했던 빌리지 보이스 그리고 타임지 이제 이런 데들에 대한 항의 행진을 조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항쟁 이후에 어떤 조직을 만들고 하는 이런 흐름도 굉장히 흥미롭고 의미가 좀 있네요. 거대한 폭발 이후에는 반드시 그 에너지를 어디로 분출할 건가 하는 막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그게 논쟁으로 되기도 하고
그런 게 될 텐데 어쨌든 그 시작이 된 게 이제 GLF 개해방전선이었고 성소수자 운동의 내부에 대한 이제 논쟁이 본격화될 텐데 자, 그 얘기는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할까요? 네. 저희가 지금 방송 시작한 지 한 40분 정도 됐는데요. 5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붉은 오늘 양경규, 나경채, 심재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습니다. 붉은 오늘.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자, 항쟁 이후에 이 에너지가 이 논쟁으로 이제 격화되고 있는데 게이 해방전선 내부의 논쟁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GLF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당시 베트남전 반대 운동이나 흑인 해방 운동과 궤를 같이 하는 아주 혁명적인 조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성소수자 억압의 뿌리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체제를 전복해야 진짜 해방이 온다 이렇게 믿었죠. 그렇지만 당연히 이런 생각에는 이견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네. 게이 활동가 연맹 GAA라고 하는 단체가 여기서 이 논쟁의 와중에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훨씬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합니다. 네. 사실 사회혁명은 너무 멀고 막연하다. 지금 당장 차별받지 않을 법적 권리와 시민권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의견이라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네. 이 사람들은 사회운동과 연대하기보다는 게이 인권에 조금 더 포커싱된 이런 단일 쟁점에 집중해서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로비하고 법을 바꾸는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근데 이 과정에서 되게 뼈아픈 배제가 일어나는데요. 이 게이 활동가 연맹 GAA는 주류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이른바 존중받는 정치라고 하는 노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세련되고 평범한 시민들, 우리는 주류와 다르지 않아요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앞에서 얘기했었던 실비아 리베라 이런 사람들처럼 거칠고 가난한 이런 트랜스젠더나 아니면 유색인종들은 이 운동의 이미지를 흐린다는 이유로 주변부로 이렇게 밀려나게 저런. 됩니다. 그 앞서서 읽어드렸었던 이 실비아의 무대에서의 절규는 이 지점에서 터져 나온 거죠. 그렇군요.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회로부터의 인정인가 아니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함인가? 이게 이제 이런 근본적인 물음인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이게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운동의 본질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전략에 대해서도 논쟁이 사실 그렇죠, 많은데요. 그렇죠. 네. 법안 통과를 위해서 보수 종교계가 거세게 반대하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주장을 일단은 유보하거나 문구를 좀 순하게 조정해서 실리를 챙기자 이런 현실론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법 제정부터 하자. 그렇죠. 네. 하지만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법이 아니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원칙론도 당연히 있고 한국 성소수자 운동의 기본 태도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행인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기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민주노동당의 고 노회찬 의원님이 차별금지법을 온전하게 다시 발의했었던 것이 되게 큰 역할을 그렇군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에서 빼버렸었던 이제 성적 지향과 학력이라고 하는 조항을 포함한 7가지의 차별금지 사유를 다시 온전하게 넣어서 발의를 하면서 이것이 빠진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그 항목들에 대한 차별조장법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었던 것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논쟁을 보면 이제 퀴어 문화 축제의 어떤 가시성
두고 벌어지는 논쟁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행진을 하기는 하되 주류가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게 책 잡힐 거 없이 뭔가 노출 자제, 단정하고 평화롭게 예쁜 말들을 하면서 행진하자라고 하는 주장도 사실은 충분히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 시기부터 이 주류 사회에 편입되기 위해서 존중받는 정치 노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괴를 같이 하죠. 근데 축제가 이 하루만큼은 우리 존재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해방의 장이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류의 시선에 우리를 자체 검열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또 다른 억압이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어 연장해서 최근 성수자 운동이 장애인 인권이나 노동권, 기후 위기 의제나 체제 전환 운동과 결합하는 것을 두고도 왜 다른 의제까지 짊어져서 반대 세력에게 빌미를 주느냐라고 하는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스토너의 영웅들이 유색인종이나 빈민들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또 기억한다면 연대야말로 소수자들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씀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멋있는 말 오늘 담당. 방송만 진짜 아우 미쳤어 오늘 방송 진짜 다들 막 시를 한 줄씩 막 읽고 그래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정말. 근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논쟁 있잖아요. 운동의 본질과 아니면 어떤 운동의 실리가 계속적으로 논쟁되는 그것은 사실은 이게 어떤 정답이 있기보다는 그렇죠. 어떤 운동이 더 넓고 깊어지는 길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사실은 필연적으로 이 50년 전에 뉴욕의 거리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사실 우리들의 고민과도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960년대 말에 스토널린의 상황을 봤고 7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이후의 운동들은 어떻게 가는지. 항쟁 1주년이 되는 1970년 역사적인 첫 프라이드 행진이 퍼레이드 행진이 열렸다면서요? 네. 어떻게 되나요? 네. 프라이드 행진. 네. 네. 네, 1970년 6월 28일 드디어 1년이 지났습니다. 네. 크레이그 로드웰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크리스토퍼 거리 해방의 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행진을 기획합니다. 여기서 크레이그 로드웰이라고 하는 이분의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분은 항쟁 2년 전인 1967년에 이미 그리니치 빌리지에 오스카 와일드 기념 서점이라고 하는 서점을 연 사람이에요. 오스카 와일드 기념서점. 네, 세계 최초의 성소수자 전문 서점이었습니다. 네. 오스카 와일드 기념서점이. 맞습니다. 요 화면에 나옵니다. 맞아요. 오스카 와일드의 사진과 오스카 와일드 그래요? 북샵이라고 써 있고 저 무지개 깃발이 은은하게 보이는데요. 이제 저 서점이 책을 파는 데기는 한데 단순히 책만 파는 데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성소수자들이 자기의 존재를 설명할 언어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학교이기도 했고 또 그 자리에 와서 서로의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안전한 대피소 같은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이 첫 번째 프라이드 행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더 이상 이 서점의 벽 안에 가두지 말고 거리로 들고 나가자라는 결의가 여기서 모아졌고 근데 이 서점 이름이 왜 오스카 와일드인지 척 뽀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스카 와일드는 아일랜드계 영국 작가죠. 영국인 작가인데 동성애 혐의로 1895년도에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동성애가 죄였던 거죠. 그리고 2년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성소수자들이 겪는 이 사회적인 박해와 차별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크레이그 로드웰이 그 이름을 딴 서점을 몰랐어요. 만들었던 것이죠. 네. 그 프라이드 행진은 크리스토퍼 스트리트에서 센트럴 파크까지 51블럭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재미있는 증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예정 시간의 절반밖에 안 걸릴 정도로 행진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왜 그렇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간에 흥분해서 빨리 걸은 것도 있겠는데 한편으로는 게이라고 적힌 어떤 배너나 아직은 좀 홍보물을 창피한 거야. 들고 말하자면. 이거를 들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것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아 처음이라서 네, 이게 약간 무섭기도 한 겁니다. 무섭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심리가 약간 있었던 낯설기도 거죠. 하고 그렇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누가 주도하지 않았는데 빨리 끝내려고 본능적으로 막 빨리 갔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뚫고 최초의 행진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드러낼 수 있고 다라고 하는 가시성의 선언이었던 거죠. 성소수자들이 처음으로 맨 얼굴로 이름을 밝히고 도시의 심장부를 점거하고 관통했던 이 프라이드 행진. 그래서 의미가 큰 거죠. 수천 명이 참여한 이 행진의 성공은 같은 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으로 들불처럼 번졌고 이듬해 런던, 파리, 베를린까지 확산됩니다. 와. 그러니까 단 1년 만에 스톤홀의 벽돌이 국제적인 운동의 물결, 국제적으로 날아다니는 벽돌이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안 하던 집회, 안 하던 운동 하려면은 이게 될까? 약간 이러면서 좀 맞아요. 네, 의구심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네. 첫 프라이드 할 때 그야말로 작은 인원이 모였던 거하고 비슷한 거죠. 맞아요. 네. 최근이라면은 이제 저희 기후적인 행진 네. 이제는 되게 당연하게 느끼지만 첫 기후적인 행진 할 때 이게 될까? 사람들 모일까?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왁 모이고 이때도 그래서 첫 번째 프라이드 퍼레이드도 될까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 대낮에 이 뉴욕 한복판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거대한 군중이다 우리는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그 자각이 약간 이 긴장과 공포를 극복하고 자긍심으로 변모했었던 것이죠. 그 집단적 자긍심의 경험을 한번 해보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불가능하죠. 네. 아이고 참네. 자긍심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 진짜 네. 정말 감동이 있네요. 그 자긍심을 시각적으로 형성한 것이 바로 그 무지개 깃발이라고 네. 하면서. 네. 근데 이런 그 무지개 깃발의 상징은 언제부터 등장하나요? 지금 네 화면에 보이는 저분이 길버트 베이커라고 하는 이제 성소수자 활동가이자 디자이너인 분인데요. 디자이너. 저분이 저 육색 무지개를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소수자 이제 관련된 뭔가 기념물을 디자인할 때 무지개라고 할 때 초반에 디자이너들이 칠색 무지개를 빨주노초 파남보가 우리 익숙하니까 쓰는데 육색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8개였는데 그렇구나. 네, 제작 공정의 효율을 위해 언제나 현실은 중요하니까 6개로 정착이 됐는데 각각 빨강색은 생명, 주황은 치유, 노랑은 햇빛, 초록은 자연, 파랑은 평화, 그리고 보라는 정신, 스피릿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커가 이 무지개라고 하는 모티프를 사용한 이유는 자연이 준 가장 위대한 상징이면서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차별금지법 지지할 때 사용하는 폰트 있잖아요. 길버체. 네. 그 길버체는 이 무지개 그리고 저 길버트 베이커의 길벗이라고 하는 모티프를 사용한 거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아우. 많이 배우네요. 오늘 엄청 배우네요. 네. 전혀 몰랐어요. 네. 그렇구나. 저도 배웠습니다. 네,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고 하신 말씀 진짜 멋지네요. 자, 그러면 스톤월 이후에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의 법과 제도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1973년 미국 정신의학회 APA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병으로 봤던 거죠. 근데 이제 1952년에 사회병질적 성격 장애로 등재됐던 이것이 21년 만에 삭제가 됩니다. 네. 그냥 바뀐 게 아니라 활동가들이 미국 정신의학회 연례회의를 반복적으로 기습 수위하면서 이끌어낸 성과였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성과이든 세상의 변혁은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네. 걸 확인하는데요. 당시 이것을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반복적인 기습 시위를 네. 잽이라고 불렀는데, 예, 그렇죠. 복싱에서 날렵하게 펀치를 네. 치고 빠지 하는 것을 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잽이라는 말을 이렇게 차용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 재밌네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조직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에 관심이 좀 있는데요. 스톤월 이전에는 미국 전역에 성소수자 조직이 한 50개 정도 있었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2년 만에 2,500개가 됐어요.
예, 법적 2,500개? 네, 엄청나죠. 네. 우리도 1987년을 겪으면서 노동조합이 급속도로 생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그때 한 것과- 2,000개 정도. 네, 그런 것과 생겼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법적 변화도 시작됩니다. 일부 주에서는 특정한 성적 행위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일명 소도미법이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또 어떤 도시에서는 차별금지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합니다. 네. 나중에 소도미법은 2003년도에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로 완전히 폐지됩니다. 네. 그러고도 근데 스토널 항쟁이 공식적으로 이제 네. 미국이라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거는 2016년입니다. 거의 50년이 걸린 거죠. 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스토널인을 국가 기념물로 지정을 했고요. 이거는 그렇군요. 최초의 사진에 나오네요. 네, 이제 성소수자 관련 국가 기념물이라고 합니다. 저 스토널인이 그때 모습은 아니겠죠. 아마 장소이고 여러모로 좀 음. 리뉴얼을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겠죠. 네, 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약간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마이크 앞에 계시는 있는. 분은 음. 네, 뉴욕 경찰국장 제임스 오닐이라는 아, 그래요? 분인데요. 네, 저건 저분은- 2019년입니다. 저분은 왜 나왔어요? 네, 이제 공식 인정이 되고 나서 3년 후에 당시의 뉴욕 경찰의 행동은 명백히 잘못됐었다. 당시 경찰의 조치는 차별적이고 억압적이었다라고 하는 공식 사과를 하는 장면입니다. 딱 50년 걸린 거죠. 딱 50년. 네. 50을 하면 1969. 과거사 바로 세우기를 한 거죠. 이럴 수가 진짜. 네. 오. 야, 저렇게 50년 만에 사과도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우리도 가끔 50년 만에 사과하기도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뭔가를 별로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맞아요. 하여튼 그럼 우리나라 얘기도 좀 해봐요. 그러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제 60년대부터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성소수자 운동이 시작된 것이 언제쯤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안타깝게도 스토널 이전은 아니었고요. 네. 스토널 이후에 이 한국 최초의 공개적인 성소수자 단체는 1993년도에 결성된 초동회입니다. 이제 근데 이분들은 소식지를 발간하고 막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곧 해산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 해인 1994년에 지금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남성 성소수자 조직인 친구 사이가 많이 들어봤죠. 친구 사이. 네, 맞아요. 2월에 창립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여성 성소수자 조직인 끼리끼리가 만들어지고요. 네. 한국의 이 퀴어 문화 축제는 2000년, 새천년과 함께 서울에서 처음 열렸는데 첫 이 퀴퍼의 참가자는 50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뭐 매년 수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가 됐죠. 그리고 이 축제는 직접적으로 이 스토널 이후에 프라이드 행진의 전 세계적인 이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스토널 항쟁을 대하는 그 미국인들의 태도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좀 볼 수 있을 텐데 항쟁 당시의 언론 보도를 좀 한번 볼까요? 네, 뉴욕 데일리 뉴스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 참 입에 담기도 그런데요. 호모 둥지 급습, 아, 너무하다, 여왕벌들 진짜. 쏘아대다. 맞아, 진짜.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뉴욕 타임즈는 짤막한 단신으로 4명의 경찰 동성애자 소동에서 부상 이렇게 제목을 달고 기사를 짧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소수자가 사회에서 얼마나 비가시적인 존재였는지 있어도 보지 않는 존재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보를 표방한 빌리지 보이스조차도 아까 얘기했듯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가감없이 드러냈는데요. 게이 파워가 그 뻔뻔한 고개를 들고 동네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요정 같은 이야기를 내뱉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의 투쟁을 인권운동이 아닌 기괴한 구경거리로 취급한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가서 불을 태워버리자 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스스로 언론을 만들게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 언론을 만들게 되는 것처럼 이 성소수자 활동가들도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언론 매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기성 언론의 이런 태도들을 보내면서. 그래서 이제 이후에 컴아웃이나 게이 파워 같은 성소수자 전문 잡지들을 창간하게
되는 거죠. 사실 언론이라는 건 누가 이야기를 쓰는가, 누구의 시선으로 보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언론 운동이 이런 운동 사회 운동의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붉은 오늘 같은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아, 정말 깨알 같은 말씀.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오세요. 언제든 뭐 필요할 때 불러주시면. 역사가 이제 기록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도 있고, 네. 네. 스토널도 이제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계속 재해석되고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볼까요? 먼저 다큐멘터리 한 편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비포 스톤월이라는 작품이 1984년에 나온 선구적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항쟁 이전의 성소수자 하위 문화를 발굴한 다큐인데요.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1920년대 할렘 르네상스 때부터 호모필 운동까지 성소수자 역사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010년에 만들어진 PBS는 방송국 이름인데요. 스토널 항쟁, 스토널 업라이징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 또한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은 매우 재미있는 수작입니다. 네. 이 스토널 항쟁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유튜브에 있어요. 스토널 업라이징 이렇게 검색을 하면 한글로 자체 번역은 되어 있지 않은데 한글 자동 번역을 설정하면 자막과 함께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네. 오, 그렇군요. 저도 아주 재밌게 이거 준비하면서 봤고요. 네. 극영화 쪽도 있는데요. 2015년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영화 스토널. 이제 백인 시골 청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실제 항쟁을 주도한 트랜스 여성과 유색인종을 배경으로 깔아버린 거죠. 주인공은 백인 시골 청년으로 만들고 실제는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토널의 의미를 사실 반감시켰는데요. 네. 이른바 화이트워싱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개봉 전부터 스토널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보이콧 운동이 벌어질 만큼 이 영화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론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누가 역사를 재현하는지 그 재현에서 누가 중심이 되는지 이게 이제 단순한 영화 비평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우리 또 특히 영화 감독하시는 장혜영 의원은 아마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거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너무 중요하죠. 네. 이제 그래서 2017년도에 다큐멘터리 마사 P. 존슨의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작품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앞서서 스토널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지워진 이 스토널의 진짜 주인공들을 정말로 포스터도 아까 앞서서 보셨겠지만 정말 마샤 P. 존슨의 얼굴이 대박만하게 나오는 네. 이 포스터와 함께 이 사람이 어떻게 성소수자 운동 내부에서도 지워졌는지를 되게 날카롭게 질문하는 수작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이게 전 세계에 공개가 되면서 마샤 P. 존슨이라는 이름이 널리 그렇죠. 비로소 네. 알려지게 된 아, 것이죠. 그렇구나. 네. 아유, 오늘 진짜 많이 배우네요. 이게 이제 스토널 항쟁의 개요, 제도의 변화, 성소수자 운동의 조직의 탄생, 그리고 이제 뭐 항쟁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과 영상으로 남은 작품들까지 아주 그냥 전방위적으로 이 사건을 그냥 샅샅이 훑어가지고 네, 살펴봤습니다. 붉은 오늘 아니고서 어디서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죠? 나중에 네. 교재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붉은 오늘 보세요. 진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스토널 항쟁이 세계적으로 미친 그 성소수자 운동에 미친 영향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사에는 흥미로운 우연도 꽤 많은 편인데요. 서독이 형법 175조를 개정해서 21세 이상 성인 간 동성 성관계를 처벌했던 이 규정을 폐지한 날이 1969년 6월 25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토널 3일 항쟁이 전이네. 터지기 3일 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서양 양편에서 거의 동시에 억압의 시대가 저물고 해방의 시대가 동트고 있었던 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1968년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68 혁명의 에너지가 마침내 성소수자라는 가장 소외된 영역에까지 닿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의 확산세는 이제 대단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1967년도에 이제 성인 간 동성애를 비범죄화를 했는데 스토널 이후에는 약간 이게 조용한 청원의 성격에서 완전 격렬한 거리투쟁으로 성격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70년에는 런던에서 게이 해방전선이 역시 조직이 됐고 72년도에는 첫 번째 프라이드 행진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퀴어 축제를 아예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 그래서 CSD라고 부르는데 이 크리스토퍼 스트리트가 바로 이 항쟁의 있었던 곳이죠. 현장인 네네네. 거리 이름이죠. 그래서 스토널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의 성소수자들에게 어떤 공통의 기원적인 서사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역시 것이죠. 그러네요. 네. 네. 어떤 역사학자들은 스토널 항쟁을 프랑스 혁명의 바스티유 함락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 단일 사건으로서의 규모보다 그것이 상징하는 아. 체제의 전환이라는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사실 이거를 보면서 다른 사람은 못 떠올리는지 모르겠는데 6월 28일이라는 날짜를 떠올리거든요. 네. 6월 28일이 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긴 해요. 세계사적으로. 소위 사라예보를 울린 한 발의 총성의 사건이 벌어진 날이 6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1차 세계대전의 날인데 이 6월 28일은 왜 그 세르비아의 청년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를 쏴 죽였을까? 네. 6월 28일은 세르비아인들, 슬라브 민족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또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이 치고 유럽을 쭉 치고 올라올 때 세르비아가 발칸에서 이 이슬람 세력을 저지하거든요. 그 최후의 전쟁을 여기서 치르게 되는데 거기서 대패를 해요. 이 슬라브가. 그래서 이 민족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날이기도 하지만 민족적 자긍심이 엄청난 날이죠. 6월 28일이 우리가 그날 패배했지만 우리는 그 역사적인 패배를 잊지 않는다 이런 거죠. 울분과 자존심. 그래서 6월 28일 날 그렇군요. 그래서 쏜 거예요. 우리 세르비아인들은 아, 오스트리아 세상에. 은혜의 침공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게 또 나쁜 역사로 이어지는 건 제가 좀 얘기가 딴 데로 뻗지는데 발칸 학살이 벌어질 때 6월 28일 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여요. 세르비아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쨌든 이 6월 28일은 1차 세계대전을 발발시킨 이게 일종의 체제의 전환이고 세계사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6월 28일을 볼 때마다 나는 또 한 측면에서 세계를 변화시킨 사건이 6월 28일 스토널 사건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얘기가 너무 딴 데로 빠졌습니다. 재밌습니다. 어쨌든 성소수자 인권은 이제 시혜적인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핵심 의제가 되었다 이런 거죠.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짧게 오지만 그 영향은 수세기를 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스토널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네. 정말 스토널도 세계사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참 붉은 오늘이 그런 날들을 이렇게 찾아서 그 제목이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오늘이잖아요. 올해 6월 28일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올해 6월 28일은 상당히 남다를 것 같고 자 네. 붉은 오늘을 들으시는 분들 6월 28일 날 맥주 한잔 하시면서 그러게요. 네 세르비아인들의 그 울분도 생각해 보시기를 네, 스토널 스토널도 이인에 생각해 대해서도 주시고 네, 각자의 방식으로 6월 28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세계사적 사건인 이 스토널 사건의 의미도 지금 잠깐 짚어보는데요. 네. 네. 일단은 이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를 의학이나 도덕의 영역에서 정치 그리고 시민권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점을 가장 먼저 꼽고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신병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환자가 아니다라고 울부짖던 사람들이 이 스토널 항쟁 이후에는 우리는 권리를 가진 당당한 시민이다. 라고 선언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진단서 대신에 권리를 상징하는 프라이드 플래그, 이 무지개 깃발을 막 흔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인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성소수자들에게까지 확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에도 그렇죠. 성적 지향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빈칸을 스토널의 벽돌이 채워 넣기 시작했다. 스토널의 벽돌이 채워넣다. 네. 멋있다. 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이제 소수자 운동의 문법을 인내에서 자긍심으로 전환했다는 네. 거죠. 그동안에 어쨌든 참아왔던 것을 자긍심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긍심으로 전환했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인데요. 자본주의 체제나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숨겨야 할 결함으로 취급받던 존재들이 오히려 그 다름을 투쟁의 무기이자 긍지의 근거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역사적 의미를 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장애인 인권 운동이나 여성 운동 등 다른 소수자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헤르만 헤세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 모든 시작에는 신비한 힘이 있고 그 힘이 우리를 지키고 살아가게 한다. 이렇게 스톤월이라는 이 거칠고 투박한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수백 개 도시에서 무지개의 깃발이 당당하게 휘날릴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혐오라는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온 이 세계사적인 자긍심에 이 자긍심이 세계를 우리 사회를 얼마나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성소수자 운동에서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교차성이라는 개념이 자주 얘기되고는 하죠. 이걸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운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그렇죠. 얘기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교차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1989년에 제가 1987년 생인데요. 태어나고 2년 후에 법학자인 kimberly crenshaw 사람이 명명한 개념이고요. 이제 이 개념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두가 그렇듯이 한 사람은 단 하나의 정체성만을 갖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인이면서 여성이면서 동시에 성소수자일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정체성이 한 사람의 삶 안에서 만들어내는 이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을 단순히 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억압이 된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토널은 정말 교차성에 관련된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쟁을 주도한 것은 백인 중산층 게이 남성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성소수자이기는 하지만 네. 전혀 다른 교차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제 현장의 중심이었던 이 흑인 트랜스 여성이었던 마샤피 존슨, 그리고 또 실비아 리베라 라틴계 트랜스 여성, 그리고 혼혈 레즈비언이었던 스톰 드라르베리,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인종과 젠더와 계급과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다양한 이 정체성에 교차하는 지점에 있었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백인 중산층 게이 남성들하고는 또 다른 방식의 투쟁을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역설적으로 가장 소외받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저항하는 이런 다른 종류의 행위를 교차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톤월 이후에 주류 게이 운동이 조직화되는 과정에서는 이 교차성이 부정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배제되고 유색인종이 주변화되고 레즈비언이 무시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실비아 리베라가 아까 1973년에 했던 연설이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저항이었던 셈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앞서도 잠깐 다뤘지만 이제 지금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소수자 운동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룬다든지 아니면 이주 노동자 권리 운동은 혹은 노동 운동은 성소수자 문제를 상대적으로 부차화한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나 장애인권 운동을 하지만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어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유혹이 있는 거죠. 사실 이게 가장 약간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페미니즘 운동에서 이 그 교차성을 존중하는 페미니스트들을 스카페미라고 부르면서 여성 인권만 존중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세력이 등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스카페미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멸칭인데 여성 운동이면 여성 인권만 해야지 왜 거기다가 트랜스젠더 인권 섞어먹고 게이 운동 섞어먹고 노동 운동 섞어먹냐. 스카페미다. 섞어먹지 마라. 이래서 스카페미라고 아, 그래요?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현재 진행형이고 하지만 이 교차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해방이 아니라 모두의 해방을 지향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두가 해방되어야 나도 해방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이 간명한
정말 자명한 진실인데 이제 이 교차성의 정치학의 스토널의 교훈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실현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진짜 엄청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차성이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 운동의 여러 한계들을 또 설명해 주기도 하네요. 네. 그 교차성은 여러 정체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억압의 구조가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렌즈고, 그리고 그것이 연대의 출발점이 된다는 말이 정말 너무나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정리하면서 짚어봐야 될 점이 백래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2010년대 후반부터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 세계적으로도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어떤 반동의 흐름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 네. 네. 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여기 오는 중에도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리는데 그 구디역 앞에서 중국인 반중 캠페인 시위가 있었어요. 반중 캠페인을 캠페인? 종종 하거든요. 거기서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거기 가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이렇게 막 좀 댓글이 하다 봤을 텐데 누가 하나요 그거를? 일군의 자유대학 청년들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특정 인구 안에 특정한 사람들을 혐오하는 어떤 이런 이 작동 방식 이런 거죠. 혐오라고 하는 게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예가 있는데 러시아부터 보겠습니다. 푸틴 우리가 아는 그 푸틴이 2013년도에 이른바 동성애 선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합니다. 제정했다고. 네. 미성년자에게 비전통적인 성적 관계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명목으로 실질적으로는 성소수자들이 보이지 않게 조치한 거죠. 가시성을 박탈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서구의 타락한 가치에 맞서는 러시아의 전통 수호다 이렇게 프레이밍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전통 수호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도덕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헝가리의 트럼프라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있는데요. 지난달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16년 장기 집권을 이제 결국 마감하게 됐는데 집권 기간 동안 추진한 2021년 법안 이게 뭐 푸틴보다 훨씬 더 반동적인 법안인데요. 동성애와 소아성애를 결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동보호법을 명분으로 학교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일절 다루지 못하게 해서 동성애를 아동학대와 동일시하는 도덕적인 패닉을 의도적으로 조장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성소수자, 동성애 문제는 소아성애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장시키면서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의 문제, 아동 보호의 문제로 이걸 확장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성소수자 운동을 탄압한 거죠. 우간다 같은 경우는 2023년에 반동성애법에 사형 조항을 포함시킵니다. 사형을? 동성애를 하면 사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간다가 자생적으로 법안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이 자금 지원을 빌미로 아프리카에 반성소수자 입법을 계속해서 촉진하고 이렇게 조장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정의당도 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를 하면서 이 백래시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함께 그렇죠.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맞아오셔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상황도 사실 다르지 않죠. 이제 성소수자 혐오를 가장 조직적으로 구축한 세력은 보수 기독교 집단들이죠. 뭐라 그러죠? 이제 그 밀려오는 동성애 쓰나미를 막기 위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온갖 이 퀴어 축제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로비를 하고 심지어 각급 학교에 성평등 교육 반대 운동 같은 것들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이제 뭐 리박스쿨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성평등 교육하고 이제 그 성평등이 아니라 성차별 교육하고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신념의 문제, 정말 성경책의 레위기에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상 특정한 정치 세력하고 결합하면서 혐오를 정치적으로 동원하고 있다라는 점
점을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동원은 사실은 또 하나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인데 한국의 기독교 세력이 지금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90년대까지 쭉 이렇게 성장해왔던 그 새 피크를 찍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교회의 위기를 지금 고통받고 있는 오케이. 어떤 민중들의 삶하고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편견, 차별, 혐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교회 내부를 더 단단하게 결집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몸부림인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들에 더해서 또 다른 패턴은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엘리트 대 민중, 서구 대 민족 이런 가짜 대립 구도에 가두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를 이런 젠더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쓰다 보니까 약간 서구에서 수입해온 사상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되게 정확하게 겨냥된 프레임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고 어떤 실질적인 경제적인 문제, 불평등 문제 이런 것으로부터 대중들의 시선을 돌리면서 동시에 약간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통이나 정상 이런 것들을 수호한다는 이제 도덕적인 우월감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허무는 되게 중대한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이 불법 계엄을 통한 내란을 극복하고 이제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전선이 저는 차별금지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허무는 가장 기본적인 스텝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무너뜨리면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소수자의 권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모든 시민의 권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그 전략에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속지 않고 이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왜 그 권위주의 정치가 하필이면 성소수자를 겨냥하고 있을까요? 사회학에서는 도덕적 패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답니다. 아. 스탠리 코헨이라고 하는 분이 1972년도에 제시한 이론인데요. 사회가 불안할 때 특정 집단을 민중의 적으로 지목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과장된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실제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린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사실 많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도 그 뭡니까 넉마주의. 네, 넉마 아저씨가 아이들 잡아간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했던 이런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성소수자를 이런 대상으로 지칭을 하는 거죠. 네. 성소수자를 민중의 적으로 만드는 몇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젠더와 성적 지향 이슈는 전통적 가치를 붕괴시킨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묶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나 기후 변화, 사회 양극화 같은 복잡한 문제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는 단순한 서사로 이것을 치환할 수 있거든요. 되게 복잡한 문제를 전통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아이를 보호하라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프레이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수자가 아동을 위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묘사하면서 대중의 원초적 공포를 자극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1950년대 라벤더 공포 때부터 70년대 아니타 브라이언트의 우리 아이를 구하라라고 하는 캠페인까지 반복되는 레퍼토리인 것이죠. 정말 이 레파토리 때문에 고통받았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막 왜 장혜영 의원은 뭐 성소수자 막 소아 성애자들도 그럼 다 오케이냐 막 이런 거 물어서 그게 아니고요 라면서 얘기했던 시간이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권위주의가 이 성소수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를 형해화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법안에서는 당연히 그 성소수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기본권을 이제 박탈하는 것들일 테니까 대부분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거를 제약하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구멍을 뚫으면 그 구멍에서부터 구멍을 크게 만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외국 대리인법이라고 하는 법이 이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법인데, 먼저 성소수자 단체를 탄압한 다음에 같은 법적인 틀로 인권단체, 언론, 시민사회 전반을 조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수자 인권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도 끔찍한 일이지만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민주주의 그 자체를 해체해 나가고 권위주의의 정치적인 기반을 확장하는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정치의 영역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돈과 이윤의 영역에서 볼 때도 성소수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혐오는 돈이 되거든요. SNS의 알고리즘은 혐오 발언이 더 많은 참여와 수익을 창출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극우 세력은 이런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해서 조직적으로 혐오를 확산시키고 물적 기반을 확보하는데 이때 바로 성소수자를 주요한 타겟으로 할 경우에 바로 이런 것들 돈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혐오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기술의 영역이 되고 물적 기반이 된다는 것. 성소수자를 타자화하는 기술이 이렇게 영역이 확장되고 그런 기술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의 돈과 이윤 논리를 보다 강화해가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성소수자가 표적이 되기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고, 혐오가 우연한 감정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권력 유지 장치라는 것, 그걸 인식하고 제대로 이제 알아내는 게 바로 저항의 출발이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만드는 길이겠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이제 붉은 오늘을 들으면서 이제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먼저 가시성의 정치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의 용기 있는 커밍아웃 고백에 기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 없다고 믿어왔던 존재들의 자리를 공적인 광장에 등장하게 하는 공간의 탈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혐오는 대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밀어내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유령으로 만들 때 가장 강력한 혐오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도처에 존재하고 이미 존재하고 늘 존재해왔다는 사실이 광장에서 확인되는 순간 혐오가 쌓아 올린 비인간화의 성벽에 메울 수 없는 균열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보았잖아요. 구체적인 삶의 양식들이 사회적 상식으로 자리 잡는 것. 그리고 우리 탄핵 광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커밍아웃을 했어요. 네, 그건 저는 되게 그 순간순간이 감동적이었고 저분들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신뢰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되게 따뜻했던 경험이었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혐오 선동을 무력화하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의 방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에 있어서 교차성 강화라고 하는 측면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소수자 운동은 인종차별, 난민 문제, 노동권, 장애인권 이런 것들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진보정당 운동이나 노동운동조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진보정당들의 성소수자 조직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운동에 있어서 최근에 산별노조로서 전교조의 성소수자위원회가 설립된 거라든지 민주노총이 어쨌든 퀴어 퍼레이드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결정한다라고 하든지 라고 하는 것들도 다 이 교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스톤월의 영웅들이 유색인종이자 빈민이었으며 트랜스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건 단순한 감상의 영역이 아니라 억압받는 이들의 해방 없이는 누구의 해방도 완성될 수 없다는 운동의 전략이자 철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모든 억압의 뿌리는 서로 엉켜있기에 우리가 서로의 어깨를 거는 연대만이 그 뿌리를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비성소수자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엘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엘라이? 네, 엘라이. 뭐 동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어쨌든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제 많은 운동들이 약간 당사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을 약간 그 운동으로부터 좀 배제하는 혹은 분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 엘라이라는 단어가 그것에 다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연대자가 되라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혐오의 표적이 된 사람들 특히나 그게 그래도 최근에는 동성애는 조금 나아졌는데 지금은 저는 그래서 트랜스젠더 혐오가 제일 이 엘라이십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억압이 너무 심하면 가시화하는 것 자체가 폭력을 마주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당사자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럴 때일수록 이제 당사자가 아닌 비당사자가 당사자들을 위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것 이거야말로 이 혐오 세력들이 대중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
전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성소수자가 아니지만 나는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아질수록 사실 이 혐오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제 활약할 수 있는 그 영역 자체가 좁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핑크워싱에 대한 경계에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이것이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세탁하는 어떤 굉장히 정치적인 용도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인종차별이나 아니면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나라들에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이미지를 내세워서 뭐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 군대에서 이제 우리는 성소수자 군인들이 입대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잘 지낸다. 이제 이런 종류의 프로파간다를 막 내세우거든요. 하지만 그런 종류의 프로파간다를 내세우는 것이 결코 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자행하고 있는 학살을 합리화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류의 핑크워싱들의 문제는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행위를 핑크워싱이라고 하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무지개 워싱, 핑크 워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스토널 항쟁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연대의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GLF 게이 해방 전선이 흑표범단과 연대했고 또 무지개는 모든 억압받는 자들이 함께 섰을 때만 진정한 방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억압이 강할수록 저항은 더 조직적이고 교차적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긍심은 혐오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참. 아유, 성소수자 인권을 지키는 투쟁이 우리 모두의 인간다운 삶과 민주적인 사회를 지키는 투쟁과 다르지 맞닿아 않죠. 있다. 네. 네. 오늘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참 궁금해요. 네. 저는 참 배운 게 많습니다. 네. 여기 댓글에 쓱 까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비빔밥 모르나 마라고 누가 적어주셨어요. 자, 오늘 방송이 단순한 어떤 역사 공부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스토널 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일 텐데요. 2주에 걸쳐서 스토널 항쟁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우리 이제 출연자분들의 마무리 발언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접자 얘기할까요? 네네네. 그러시죠. 1969년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이 크리스토퍼 스트리트에서 동전을 던지고 병을 던졌던 사람들, 킹라인을 만들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 자기 혼몸 지키기도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유색인종, 트랜스 여성, 노숙 청소년, 가장 약한 곳에서 가장 강한 저항이 시작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광주 태생이잖아요. 네. 1980년 5월 항쟁이 저한테 준 영향도 굉장히 컸는데 바로 1980년 5월 항쟁에서 끝까지 광주를 사수했던 사람들, 네. 도청을 지켰던 사람들, 구두닦이였고요. 고등학생들이었고 여성들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왜 역사에서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가 이런 것들을 스토널 항쟁에서도 새삼 느끼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무언가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는 뭐 마무리 멘트 스토널은 여전히 진행 중인 역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성소수자들의 존재하는 것만으로 여전히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차별금지법 하나 제정하지 못하는 나라, OECD 국가 중에 거의 유일한 나라에서 스토널의 역사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 이 자체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앞으로 좀 더 행동하는 연대를 통해서 스토널의 역사를 한국 땅에서도 계속 써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냉철하신 말씀. 그렇게.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 의원이니까 네. 이제 성소수자 운동의 역사, 뭐 스토널 항쟁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내가 알고 있던 게 진짜 알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확실히 진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전반적인 역사적인 이 68혁명 언저리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인 분위기 그 속에서 이 역사를 진짜 좀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초대해 주신 붉은 오늘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샤 피 존슨이 남긴 말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익숙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지기 전까지 누구도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게 뭐 성소수자 운동만의 말일 수는 없죠. 그 모든 해방 운동에 다 통하는 말이 되어 있고 이제 우리 모두의 자유가 서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시기에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열심히 확인하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쓰고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가제는 평범한 평등이라는 평범한 평등. 네, 그러니까 평등이 좀 평범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지. 날이 갈수록 평등을 요구하는 것을 뭔가 되게 까탈스러운 거라고 네네. 자꾸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평등을 향한 우리의 요구가 얼마나 평범한 것이었는지에 네. 대해서 돌아보는 책인데 그걸 쓰는 과정에서 이 방송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책은 언제 나오나요? 언제 나오나요? 5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벌써 다 쓰신 거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거의 다 썼고 지금도 방송 전까지 쓰다 왔습니다. 네. 아유, 방송이 여러모로 아주 뜻깊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장혜은 의원님께 정말 특별 출연을 해주셔서 저희 방송을 박수 한번 풍부하게. 칠까요, 우리? 네. 아유, 박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토널 방송 마치고요. 다음 방송은 예정대로 5월 13일 날 수요일 날 네. 하시는 거죠? 네. 네네네. 네. 저녁 8시에 뵙겠고요. 다음 방송 내용은 뭔지 위원장님 얘기 좀 네, 해주시죠. 다음 52번째 에피소드인데요. 170번, 163번, 4번째 방송일 겁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진보정당 운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100년의 시차를 두고 창당했던 영국 노동당과 우리의 민주노동당, 정의녹색 노동당으로 이어져 온 진보정당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서 현재 진보정당 운동의 활로를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영국 노동당사를 통해서 한번 돌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우와. 영국 노동당은 1900년에 창당했고 우린 2000년에 창당했는데요. 네.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은 정당이거든요. 초기에 노동운동이 조합주의를 극복하고 만든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창당 이후에 매우 미미한 세력이었다가 점차 유력한 세력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갈등과 분열이 너무나 심해서 특히 민주당 영국식으로 얘기하면 자유당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갈등이 엄청 심했는데 진보정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 우리도 민주당 때문에 갈등이 심하고 그것 때문에 분당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너무나 오랜 역사를 할 수는 없고 창당부터 한 30년 정도 역사를 보려고 합니다. 영국 노동당도 25년을 넘어서면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그렇게 떨어진 이후에 다시 집권하는데 15년이 걸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진보동당의 활로를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900년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영국 노동당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진보정당의 활로를 애타게 마음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환영하는 방송이 될 것 같네요. 네, 마침 지방선거가 끼어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크리스토퍼 스트리트의 그 낡은 바 스톤월 인은 이제 미국의 국가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역사란 단순히 과거를 화려하게 박제하고 기념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오늘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 새벽
날아오르던 그 투박한 벽돌 한 장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벽돌은 단지 경찰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지워왔던 세상의 견고한 벽을 향해 던진 생애 가장 정직한 자긍심의 첫 번째 박동이었습니다. 흑인 민권운동의 거리에서 피어난 연대, 여성운동의 외침 속에서 찾은 주체성, 그리고 6.8혁명의 해방구가 선사한 자유의 문법이 비로소 성소수자들만의 고유한 언어가 되어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유령으로 만들려는 혐오의 정치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스토널의 유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그 뜨거운 언어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자긍심의 불꽃으로 가 닿기를 바랍니다. 비가 온 뒤에만 뜨는 무지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어깨를 걸고 함께 걸어갈 때 언제나 우리 머리 위를 지켜주는 그런 무지개이기를 꿈꿉니다. 붉은 오늘 51번째의 시간 스토널 무지개의 기원을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